그의 연구 결과가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단독 저자로 네이처 논문에 게재된 거예요. 게다가 그의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를 발칵 뒤집을 만큼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스위스에서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온 한 학생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지 게재를 넘어 전 세계 학계에 엄청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을 해낸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 출신의 카를라 에나입니다. 현재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사실 제 인생의 첫사랑은 음악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푹 빠져 추리 음악원에서 전공했고 17살 때는 스위스 청소년 피아니스트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앞둔 18살 우연히 접한 한 수학자의 전기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스위스 바젤 출신의 레오나르트 오일러였어요. 시력을 잃고도 수학 연구를 멈추지 않은 그의 열정과 끈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바젤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읽으며 수학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오일러가 수학자 중 가장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뉴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학사의 거장이라는 점도 저를 흥분시켰어요. 더구나 그가 우리 스위스 출신이라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꼈죠. 피아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오일러의 이야기는 제 마음 한구석에 불씨처럼 자리 잡았어요.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 그 불씨가 점점 커져갔죠. 수학이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고 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수학과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피아노를 치던 손가락으로 이제는 복잡한 수식을 풀어나가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대학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때로는 피아노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수학의 깊이에 압도되어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일러의 끈기를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2학년 때 만난 중국인 교환학생 난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출신인 난쯔이는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난쯔이는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낸 수재였는데 그녀는 이 사실을 자주 언급하며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했죠. 10살 때부터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다며 다른 학생들을 얕보는 듯한 말을 자주 했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까지 비판하곤 했죠. 거기다 난쯔이의 아버지는 베이징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였대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로 자란 거죠. 그래서인지 그녀에겐 강한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베이징 사람이지 그냥 중국인이 아니라고 날카롭게 정정하더라고요. 베이징이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자부심과는 별개로 난쯔이의 존재는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최근 도전한 수학계 난제 중 하나인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 0점에 관한 문제로 연구실에서 씨름하던 중이었어요.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고 책상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런데 난쯔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서 제 연구 노트를 잠깐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접근법이 너무 구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고 제 자신감은 바닥을 쳤죠. 그날 밤 저는 난쯔이가 무시하며 던진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더 이상 연구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음악대학 건물로 향했죠. 다행히 연습실 하나가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건반을 눌렀어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면서 음악에 푹 빠져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동양인 학생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그는 제 연주가 아름답다며 더 들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동양인 학생 이름이 주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가 음대생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혁이 갑자기 음악의 화성학과 수학적 패턴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주혁은 음계의 주파수 비율과 수열의 관계 그리고 화음의 구조와 굴론의 유사성 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 막연히 맴돌던 생각들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너무나 놀라워서 저도 모르게 그가 수학을 전공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주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제게 음대생이 아닌지 되물었죠. 그 질문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수학과 학생이지만 스트레스 해소로 가끔 피아노를 친다고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주혁은 제 설명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학과 학생이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잘하는지 물으며 감탄했죠.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그러다 주혁이 제가 언급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혹시 수학 문제 때문인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난쯔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출신인 그녀의 강한 자부심, 어릴 때부터 수학 신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모두 말했죠. 여러모로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어요. 주혁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정말 대단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음악과 수학을 모두 잘한다는 건 분명 엄청 스마트하고 똑똑하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뇌가 깨어있으면 그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죠. 주혁의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이 점점 더 열렸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레만 호수 주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죠. 꿈, 고향 이야기, 유학 생활의 어려움까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에 저도 놀랐어요.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않았을 이야기였지만 주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답니다. 할머니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원래 건강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심방세동이라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세요.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가끔은 숨이 차다고 하셨죠. 우리 가족은 백방으로 치료법을 알아봤지만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며 조심스럽게 지내고 계시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주혁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반려견도 비슷한 심장 문제로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우연히 한의학책을 읽다가 천마라는 한약재가 심장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주혁은 이어서 최근 뉴스에서 방탄소년단 BTS 진이 군 복무 중 천마를 섭취했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어요. 주혁이 BTS 진의 천마 섭취 뉴스를 언급하자 저는 깜짝 놀라 그가 한국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주혁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BTS의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과 지금 호수를 거닐며 산책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BTS 스위스 아미 팬클럽에 가입했다고 말했고 제 여동생 안나가 정말 극성 팬이라고 덧붙였어요. 특히 안나는 비를 정말 좋아한다고 털어놓았죠. 제 호들갑에 주혁이 멈칫하더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BTS의 노래가 마치 피아노 선율에 벨벳을 얹은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한글로 된 가사가 전달될 때 선율과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인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스위스 키즈 채널에서 3회 연속 베스트송으로 뽑혔다고 말했어요. 이 때문에 스위스에서 한국어 공부 열풍이 불었다고 설명했죠. 특히 11살 스위스 소녀 레안드라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 화제가 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스위스 국영방송 SRF 키즈 채널에서 30분이 넘는 분량으로 레안드라를 소개했다고 말하면서 그 방송에서 레안드라가 미국의 팝송보다 유럽의 클래식보다 한국의 케이팝이 더 좋아요라고 말했던 인터뷰 장면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주혁의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신이 나서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열정적인 설명에 주혁은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반대로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흥분되었죠. 마치 제가 BTS의 비공식 홍보대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흐뭇하게 제 이야기를 듣던 주혁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사실 엄청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주혁이 BTS B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귀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되기 시작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한국 BTS B의 동창생과 호수를 거닐고 있다니
제 머릿속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라면서 한마디가 제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죠.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주혁의 행동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BTS B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둘 다 대구 서구 비산동 출신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최근 BTS B가 자기 고향에 있는 달성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았어요. BTS 멤버의 초등학교 동창을 여기 스위스에서, 그것도 제가 우연히 만나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어서 자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피아노 치다가 BTS 멤버의 동창을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주혁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면서 스위스에서 BTS가 이렇게 인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주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나서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BTS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도 스위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가사와 멜로디가 주는 감동 때문이에요. 저도 주혁과의 대화로 그런 공감을 받으면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타인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혁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같았죠. 주혁과 대화를 하니 마치 BTS의 봄날 가사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힘을 얻었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죠. 주혁 덕분에 할머니의 건강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한약에 대한 주혁의 설명을 들으니 할머니의 병도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주혁과의 꿈같은 대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난쯔이와 그녀의 연구 그룹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들어왔죠. 그들은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난쯔이가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듣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주혁에게 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어요. 그 순간 난쯔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비웃듯 제 의견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제안한 방식이 창의적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했죠. 그녀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자 난쯔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 연구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방어하려 했지만 난쯔이의 날카로운 반박에 점점 기가 죽었어요. 그때 난쯔이가 제 연구 노트를 가리키며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갑자기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급작스러운 동작에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다가 테이블을 건드렸고 그 바람에 제 노트북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어요. 동시에 옆에 있던 커피잔이 넘어지면서 연구 자료 위로 커피가 쏟아졌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그 후에 난쯔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방법이 어차피 쓸모없으니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은 더 크게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젖은 자료들을 모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겨우 물건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홀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눈물 범벅인 채 구겨진 연구 자료를 붙들고 있었죠. 주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고 저는 주혁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난쯔이의 모욕적인 행동과 망가진 연구 자료로 인한 좌절감을 주혁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주혁은 끝까지 조용히 경청해 주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혁은 허준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수기하학과 조합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어요. 칠판 앞에서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문제를 대수적 구조로 변환하고 기하학적 모델로 표현한 뒤
조합문적 접근으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주역의 설명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혁신적인 방법론에 감탄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 푸는지, 난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끈기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때 주역이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도 한때는 포기하고 싶어 한국에서 학교를 자퇴했지만 우연히 허준이 난제 연구소를 알게 되어 그곳에서 공부해 펠로우가 되었다고 해요. 주역은 허준이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어릴 적 시인을 꿈꾸다 자퇴했지만 결국 45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인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필즈상이 4년마다 40세 이하 수학자에게 주는 노벨상급 상이라고 말했고 우리 학교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교수님도 같은 해에 수상했다고 덧붙였어요. 주역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BTS 동창생이면서 허준이 교수의 제자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역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희망을 얻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역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음악의 화성 구조와 수학의 굴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 주파수를 분석하고 이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도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했고 때로는 막히기도 했지만 주역의 격려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수학 문제와 씨름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연구에 대한 열정도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난지의 모욕적인 말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역의 말대로 또 그의 조언대로 아픈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학회날이 밝았고 학회 당일 제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은 마구 뛰었죠. 그때 난쯔이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발표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쯔이가 말을 이어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귀를 의심하며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난쯔이가 언급한 방법론이 제 것과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어진 그래프와 설명들은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머릿속은 하얘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난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난지가 음악적 하모니와 소수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결론을 말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어지고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제 앞에서 난쯔이는 제 연구를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어요. 난쯔이의 발표에는 제가 설명했던 방법론, 그래프, 심지어 결론까지 제 연구와 너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의 화성 구조를 풀이의 변환을 통해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고 이를 리만 제타 함수와 연결시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난쯔이가 저번에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면서 그 방법은 구시대적이라 하더니 어찌나 꼼꼼하게 그대로 베껴갔는지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에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가 제 차례였고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청중석에 앉아있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 발표를 끊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아까 전에 발표했던 주제와 문제 해결 방법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혹시 같이 연구한 겁니까? 이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오히려 제가 베낀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난쯔이가 미리 몇몇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제 발표에 대해 의심을 심어놓았더라고요. 상황은 점점 더 제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때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주역이 나타났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하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주역이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주역의 차분한 목소리로 제 연구의 독창성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죠. 그가 우리의 연구 노트와 이메일들을 증거로 제시할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역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난쯔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결의가 보였죠. 난쯔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들고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투영해서 이 연구 과정이 마치 진짜 자신의 것인 듯한 상세한 노트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날카롭고 정확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역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는 제 음악적 배경을 언급하며 제가 어떻게 피아노의 화성 구조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주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확신만큼 그가 제 연구 방법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난쯔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경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수학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로 인정받아왔고 이런 연구 방법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난쯔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답니다. 난쯔이의 화려한 경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위원들이 설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렇게 학회장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도 제 연구 결과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동시에 난쯔이의 교활함과 뻔뻔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죠. 반면에 주역이 저를 대신해 난쯔이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때마다 제 가슴은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주역의 논리정연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때였습니다. 최고위원이 갑자기 손을 들어 논쟁을 중단시켰어요. 그는 다른 위원들과 잠시 회의를 하겠다며 자리를 옮겼죠. 저는 숨죽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때론 격렬해 보이는 토론의 불안감이 커졌고 때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희망이 생겼죠. 주역은 제 옆에 서서 계속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반면 난쯔이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최고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이 논쟁 상황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수학계의 역사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실감했죠. 그러다 위원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규명하고 학문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즉석 수학 대결을 제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주역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에서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원들과 몇몇 저명한 수학자들이 모여 우리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음악적 하모니와 소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죠. 이 대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제시되자 난쯔이와 주역은 즉시 풀이에 몰입했어요. 난쯔이는 빠른 속도로 펜을 움직이며 계산을 해나갔고 주역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천천히 꾸준히 문제를 풀어나갔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문제를 풀고 제출한 후 위원장이 난쯔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귀하의 해법에서 음악적 화음과 소수의 분포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난쯔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난쯔이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주역에게로 시선을 돌린 위원장이 물었죠. 당신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주역은 잠시 고민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이런 주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대결이 끝나고 위원들이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만 그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죠. 그렇게 2주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역은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죠. 게다가 주역은 단순히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와 함께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날이 왔어요.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자 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그날 아침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긴장한 채로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설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어요. 그나마 주역이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원장님이 단상에 올라 엄숙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긴 심의 끝에 우리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를라 에나 씨의 연구가 독창적이며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쯔이 씨의 연구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인용과 방법론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사건이 제 학문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난쯔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뭔가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역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주역의 그 따뜻한 미소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주역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역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역 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끈기 있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었나요? 저는 그의 신념과 끈기가 너무 궁금해서 주역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허준이 난제 연구소의 교훈이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낸다라는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주역은 허준이 교수님의 업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45년간 안 풀렸던 리드 추측을 해결한 것부터 시작해서 총 11개의 난제를 풀어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로타 추측 이야기를 할 때는 주역의 눈이 유독 반짝이더라고요. 이 난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수학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난제를 풀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을 보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세우려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끈기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죠. 주역의 눈빛에서 그가 존경하는 수학자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한국 사람처럼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의 그 끈기와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제 안에 잠재된 그런 모습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역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니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저는 궁금함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주역이 천천히 가방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죠.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봉지를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역이 그 봉지를 저에게 건네며 이거 받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천마라는 한약재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고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았죠. 주역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쿠팡이라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만에 배송받았다는 말에 저는 한국의 빠른 배송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 써준 주역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주역은 제가 할머니 얘기를 했을 때부터 마음이 많이 쓰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발달된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이 천마를 구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천마가 할머니의 심장병에 도움이 될 거라며
희망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할머니의 병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희망을 느꼈어요. 주역의 따뜻한 마음과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저와 주역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주역의 연구 결과가 네이처 저널에 게재된다는 거였죠.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학부생이 단독 저자로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희망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역의 성과가 마치 제 일처럼 자랑스러웠죠. 네이처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 스위스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급의 교수님들도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학교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교수님도 필즈상을 수상하셨지만 네이처에는 단 한 번도 논문을 게재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주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MIT,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세계 최고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도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역이 학부생 신분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했죠. 저는 주역의 이런 성과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죠. 주역의 천재성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의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행운하라고 느꼈답니다. 한편, 난쯔이의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통쾌한 마음이 들었죠.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주역과 나눈 대화들이 떠올라서 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역의 네이처 논문 게재 성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학부생으로서 이룬 이 업적은 전 세계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저는 주역과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방학 때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같은 유명 대학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선진 IT 기술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죠. 특히 주역이 연구했던 허준이 난제 연구소도 꼭 가보고 싶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싶어요. 경복궁 같은 고궁도 가보고 BTS 공연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도 꼭 먹어보고 싶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문의 진정한 가치, 정직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까지.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기대되고 주역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탔었는데 그 전에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도 있었네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 세계문학 교수이자 스웨덴 할림원 국제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라 뒤브아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대한민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저 또한 자문위원으로서 이 소식에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죠. 이제서야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하여 제게 일어났던 신비하고 놀랍고 황당한 일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스톡홀름의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할림원으로 향하는 길,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노벨 문학상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탓이겠죠. 할림원 건물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제 역할은 꽤나 중요하면서도 특별합니다. 아시아권 문학 작품들이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될 때 그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검수하는 일을 맡고 있거든요.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시나 소설 같은 장르는 어휘 하나하나가 지닌 뉘앙스와 문화적 감수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날도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검토할 때였죠. 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를 단순히 sorrow나 resentment로 번역하기엔 뭔가 부족했어요. 인간 행위의 양면성을 해명하기 위해 한강은
5.18 항쟁의 기억에 대해 독자로부터 깊은 애도의 감정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두터운 윤리적 관계로 결합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움을 sorrow라는 짧은 영어나 트리스테스라는 불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처럼 저는 단어 하나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서양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밤을 지새운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매번 번역할 때 고민하고 갈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올해는 뭔가 다른 느낌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뉴스를 훑어보는데 중국, 일본 작가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시아 문학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저에게 항상 새로운 통찰을 주는 한국계 동료인 소피아 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하면서 이번 노벨상에 관한 생각을 물어봤죠.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죠. 후보들 모두 뛰어난 작가들이고 각국의 기대와 압박도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작가들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중국 찬쉐와 일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번 통화에서도 아시아 문학의 세계적 위상과 그 안에 내재한 복잡한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작가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문학의 순수한 가치와 정치적 영향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림원 비밀 도서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엔 과거 수상작부터 아쉽게 탈락한 번역 작품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노벨 문학상 수상 시즌이 되면 이곳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영미, 아시아권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번역되었고 해석되었는지 엿보면서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하는 작품이 실제로 노벨상 후보작인지 아니면 그저 참고용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후보자 선정부터 심사까지 모든 게 비밀이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로 알려진 사실이 선정위원회가 18명이라는 사실이지만 이 또한 각 위원회 평가 가중치나 방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수상자가 될지 어떤 과정으로 수상자가 선정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확실한 것은 노벨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한림원 내부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긴장감이 온몸을 감싼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 시즌이 되면 복도나 식당 등 어딜 가나 문학작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져요. 어떤 위원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2~3시간씩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단어의 해석 하나로 작품 전체가 가지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를테면 형이나 언니 같은 단어는 번역할 때 그대로 쓰기도 한답니다. 아시아 언어의 독특한 뉘앙스를 서양 언어로 완벽히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날도 비밀 도서관에서 작품을 검토하며 한창 생각에 잠기고 이리저리 자료를 뒤지고 고민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책과 씨름한 후 한림원을 나섰는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문화부의 고위관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는 찬쉐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이야기하더군요. 게다가 저와 소피아를 축하 파티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안 했는데 무슨 축하 파티에 초대한다니요. 괜히 갔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었지만 옆에 있던 소피아가 중국 문학계 사람들도 만나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녀의 말에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파티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수막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대 중앙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찬쉐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찬쉐의 수상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파티장 입구부터 찬쉐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책갈피, 머그컵, 심지어 찬쉐의 작품 구절이 적힌 티셔츠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성급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중국 고위 인사들의 표정에서는 득이양양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한쪽에서는 세계 각국의 언론을 위한 기자회견장을 세팅하는 준비가 한창이었고 통역사들도 미리 섭외해서 중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안내 사항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다 못해 황당하여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소피아와 눈을 마주치자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가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노벨상 발표도 안 났는데 말이에요. 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이런 식의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 문득 과거 류샤오보의 사례가 떠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꺼내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파티가 무르익어 갈수록 제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졌어요. 중국 측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선정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되더군요. 게다가 문학의 순수성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학 작품 자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 파티장의 한쪽에서 들려오는 고위 관리의 목소리에 귀가 쫑긋섰어요. 이번에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면 중국 문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겁니다. 서구 중심의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은근한 압박감도 느껴졌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중국 문학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와 눈빛을 교환했죠. 그녀의 눈에도 제 마음과 같은 고민이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처지였지만 이런 분위기가 노벨 문학상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문학의 순수한 가치 평가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승리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이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파티장을 나서면서 중국 고위 관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중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이해하지만 중국 고위 관리라는 사람이 문학과 예술, 그리고 노벨상의 본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노벨상은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거든요. 한 작가가 쓴 작품 전체를 평가하며 그가 속한 나라의 문학적 풍토까지 고려하죠. 그런데 중국 고위 관료가 마치 찬쉐가 노벨 문학상을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과도해 보여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저러다가 찬쉐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하면 저 고위 관료는 뭐가 될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의 고민을 눈치챘는지 그때 소피아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찬쉐의 작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책장에 꽂혀있는 그의 소설을 바라보며 그녀의 문학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외부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평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일 있을 무라카미 하루키를 주제로 한 일본 문학 세미나가 떠올랐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작가이고 평소 저도 개인적으로 그의 작품을 좋아하긴 했지만 중국 축하 파티의 민망함 때문인지 이번 세미나도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어요. 아침이 밝자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역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미나장 입구부터 하루키 팬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들의 열기는 마치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팬들은 하루키의 책을 품에 안고 있었고 일부는 그의 작품 속 명대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세미나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루키의 책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어요. 한쪽에서는 하루키의 작품 속 장면을 재현한 사진 명소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이런 광경을 보니 문학 세미나라기보다는 대중문화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학술적 토론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분위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정적인 독자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문학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의 억지, 중국 찬양보다는 인간적이고 팬 스스로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좋아서 모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미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저명한 평론가 가메이 테츠로 씨가 연단에 섰어요. 그의 등장에 청중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고 일부 팬들은 환호성까지 질렀죠. 테츠로 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청중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나 태도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루키의 노벨상 수상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문학이 얼마나 세계적인지,
또 일본 문학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열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테츠로 씨는 하루키야말로 현 시대 최고의 작가이며 그의 작품이 인류 보편의 고민을 다루면서도 일본만의 특별한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하루키가 노벨상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단순히 인기나 영향력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작가의 전체 작품 세계와 그 안에 담긴 철학, 그리고 인류에 대한 통찰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게다가 테츠로 씨의 말에는 객관성이나 문학의 작품성보다는 지나친 팬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청중들은 그의 말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학의 가치를 이렇게 단순화시켜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세미나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심경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휴식 시간 저는 우연히 가메이 테츠로 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한 일본 여성 문학 연구자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테츠로 씨의 태도가 변했거든요. 테츠로는 그 여성에게 오야, 간발의 땡땡짱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땡땡이라는 표현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이라는 걸 예전에 일본 문학을 번역하는 동료, 교수에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이렇게 유명한 평론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 이어지는 그의 태도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테츠로 씨는 술잔을 들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일본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다 못해 손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며 가슴팍 근처까지 손을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의 손이 혹시라도 그녀의 가슴에 닿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일본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스웨덴 문학계 관계자들도 다 와 있었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소피아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어서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문학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평론가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일본 측 관련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모습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술에 취한 테츠로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본 문학계는 이번에 꼭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상을 수상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답니다. 하루키야말로 현 시대 최고의 작가니까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지만 저는 그저 씁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문학의 순수성과 작가의 인격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노벨상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소피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먼저 가메이 테츠로의 강연에 대한 불편함을 털어놓고 그의 지나친 팬심과 하루키에 대한 과도한 칭송이 얼마나 부적절하게 느껴졌는지 설명했어요. 그러다 문득 세미나 후 휴식 시간에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도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테츠로가 한 여성 참가자에게 오야, 간발의 땡땡짱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죠. 또 다른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점점 아래로 내려가 가슴팍 근처까지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얼마나 불편하고 조마조마했는지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듣던 소피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 후 소피아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2018년 스웨덴 할리몬에서 있었던 성추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할리몬 종신위원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이자 할리몬의 원로 격이었던 장클로드 아르노가 18명의 여성을 성땡땡한 사실이 드러나 노벨 문학상 수여가 1년 연기된 사건이었죠. 소피아는 당시 스웨덴 할리몬이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7명의 위원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어요. 소피아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노벨 문학상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 세계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수상이 연기된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성추문 사건으로 수상이 미루어져서 엄청난 파문이 있었거든요.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문학계 곳곳에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노의 범죄 행위, 할리몬의 부적절한 대응, 그로 인한 노벨상 수여 연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일본 평론가의 행동과 연결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학계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죠. 노벨상을 둘러싼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순수 문학의 가치는 어디로 간 건지 문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 가진 문학성과는 별개로 이런 외부적 요인들이 노벨상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했어요. 아시아 문학은 자국 찬양론자들의 정치에 휘둘리고 몇 명의 권위자들이 보수적으로 이끌어간다는 현실에 문학 전공자로서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문득 제가 번역 중인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한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물론 소년이 온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담고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중국 고위 관료의 자국 중심적 발언과 일본 평론가의 성추문 사건을 떠올리니 한의 의미가 더 넓게 다가왔어요.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중국 정부가 보인 반응 속에서 류샤오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느꼈을 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문학계의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 작가들이 겪었을 한도 떠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한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한국의 특정 역사적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과 억압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목격한 사건들 속에서도 그런 한의 감정이 스며 있다는 걸 깨닫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강이라는 작가는 이 한의 감정을 통해 인간 행위의 양면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력에 직면한 인간의 선택을 미학적으로 그려내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이는 중국이나 일본 작가들의 접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에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심지어 책을 번역하려고 고민하는 와중에도 심장을 매만지는 애도의 감정을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신뢰라는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했거든요. 중국의 작가들이 종종 국가의 영광을 강조하고 일본 작가들이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반면 한강은 개인의 고통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성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한강의 작품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문학은 단순히 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가치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스톡홀름의 밤거리가 묘하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강의 소설 속 풍경처럼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의 거만한 자신감과 일본의 불편한 모습, 그리고 한국 문학의 인간 보편 가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노벨 문학상 수상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할리몬 비밀문서고에 가서 최종 검토 작업을 했어요. 대낮인데도 지하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때 저 건너편에서 일본 문학 평론가 테츠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가까이 가보니 복도 제일 끝방에 테츠로가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문학 연습생으로 보이는 여성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테츠로가 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점점 아래로 손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그때 방 안에 한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홀 안에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뭔가 못 볼 것을 봤는데 그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황한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뭐지? 내가 본 게 잘못 본 건가? 저들은 왜 나를 보고 비웃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귀를 찢을 듯하게 커졌죠. 그때였어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악몽이었어요. 일어나서 등을 보니 땀으로 흠뻑 젖어 침대 시트가 다 젖었더라고요. 악몽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인지 온몸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시며 물을 한 잔 들이켜고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악몽의 장면이 계속 떠올라 불편했죠. 뭐지? 왜 내가 이런 꿈을 꾼 거지? 오늘이 노벨상 발표 전이라 긴장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때 테츠로 장면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제가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자 소피아가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그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악몽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꿈의 내용부터 지금 불안한 마음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그건 단지 꿈일 뿐이지만 제 불안함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죠.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문학작품 자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녀의 조언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리의 역할은 정치나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문학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죠. 오늘은 노벨상 발표 전 마지막 자문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일 발표될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노벨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각국 언론의 과열된 보도와 예측이 도시 전체를 뒤덮은 듯했습니다. 자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 스톡홀름의 거리는 노벨 문학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문 가판대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누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눈에 띄었고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여러 후보 작가의 얼굴이 번갈아 비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림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다가와 귓속말로 말하더군요. 일본 평론가 가메이 테츠로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다고요. 그의 성추문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매번 묵인되어 왔다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의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문학계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사실이 노벨상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초조한 듯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곧 은밀한 대화들이 오갔죠. 수상자 선정 하루 전날 한림원에서 들리는 모든 이야기는 함부로 허투루 들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각자 다들 자신만의 관점으로 수상자를 예측했고 그중 한 위원은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남녀가 번갈아 가며 수상하는 특징이 있어서 올해는 중국의 여성 작가 찬쉐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은 수상자를 예측하는 영국의 유명 베팅 사이트에서는 중국 소설가 찬쉐와 호주 소설가 제럴드 머네인을 1순위로 꼽았다고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이 말들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예측들이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찬쉐가 수상하게 된다면 수상 작가의 작품이 정치적 해석에 휘둘리거나 국가 선전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거든요. 중국 고위 관계자의 자국 우월주의적 편향된 시선을 봐도 그랬고 최근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문화정책과 통제 검열 추세를 봤을 때도 더 걱정됐어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항상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최근 일본 문학계의 성추문 스캔들과 가메이 테츠로와 같은 논란 많은 평론가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문학적 가치만으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노벨 문학상은 단순히 문학적 성취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고 언어를 뛰어넘어 인간 보편 가치의 존중과 휴머니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깊은 고민을 안고 저는 노벨 문학상 발표 당일을 맞이했습니다. 스톡홀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죠. 거리를 걸으며 저는 올해의 수상자가 과연 이런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작가일지 궁금해했습니다. 한림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저는 문학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이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안고 한림원에 도착했을 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가 저의 내적 고민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발표될 수상자가 단순한 문학적 업적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고 휴머니즘을 표현할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기대와 고민이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정말 눈꽃만큼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림원으로 향하는 길에 제 심장은 마치 타악기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고 해보니 이미 전 세계의 기자들과 문학계 인사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회의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다른 이는 끊임없이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한림원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을 때 회의장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이 마치 느린 동작처럼 느리게 느껴졌어요. 사무총장이 마이크 앞에 서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쉐일까? 하루키일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 그리고 마침 알름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이 기다리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죠.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마치 천둥이 내 머리 위에서 쳤다는 듯한 충격이었죠. 한강이라고요? 그녀는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놀라움과 함께 이상한 흥분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주변에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들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여전히 얼떨떨한 상태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제 얼굴에 미소와 함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수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중국의 문화 통제나 일본 문학계의 성추문 논란 등이 수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이는 노벨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문학성만을 평가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 직후 회의장은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한강의 작품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고 그녀의 문학 세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결과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이 보였고 일본 측에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가메이 테츠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문학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작품이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강의 수상은 단순한 한 작가의 승리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3년이 흐르는 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시아 국적의 작가는 단 5명뿐이었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한강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특히 한국 문학의 거장 고은과 황석영 그리고 매년 유력 후보였던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치고 한강이 수상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어린 시절부터 접한 모든 작가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중국과 일본 관계자에게 느낄 수 없었던 그녀의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학의 승리이자 아시아 문학의 승리, 그리고 세계 문학의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보여주는 보편적 인간성과 특유의 문학적 깊이, 그리고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순간 저는 문학의 힘과 그것을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자문위원으로서 제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123년 역사상 여자로서 처음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